홍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울 출신의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울 출신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원인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응답자의 92.4%가 보수 진보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에서 우리 정치의 영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SNS를 총리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근데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향해서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다고 비난하시기도 하고, 야당 의원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소위 공격 좌표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시절에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조장한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과거 본인께서 강조하셨던 대로 화합과 통합의 길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실 때 예시하신 그 SNS의 글을 조금 더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주택자에게 그런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이라는 표현 속에는 사실은 그간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마치 다주택자들의 문제를 오히려 더 부동산 해결 문제보다도 중하거나 안타까운 어떤 동정심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여론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읽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저것은 이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왜 더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던 일부 언론 등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작년 12월 28일 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명하면서 대통합을 강조한 바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셨나요? 임명제청권이라는 것이 지명 전 또 뭐 실제로 그 지명돼서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또 행사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인지했고 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했다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미리 야당에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그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까지도 고려하고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빼내기 하고 또
또 야당을 흔들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정부의 그 내각 구성원 가운데는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이 유임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난 정부와만 비교를 해봐도 조금 더 스펙트럼을 갖고 다른 생각과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기획예산처 장관 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야당의 지도부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것은 뭐 안 된 점이 아쉽다 치더라도 일정하게 상당 기간 야당 내에서 활동해왔고 검증된 분이고 일정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게 활동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책적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야당 진영이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그 통합 인사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궤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시고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기용을 하면은 오히려 통합의 의미가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러한 영역에서 인물을 찾게 되면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용하려고 했던 전 후보자도 말씀하셨던 어쨌든 야당 내에서의 궤적을 쭉 가지고 일정한 지위까지 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궤적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한번 거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공적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인사 실패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를 해서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건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여당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민감한 개인 정보를 특히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 등등의,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등등의 경우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 그다음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해당 법에도 그러한 조건과 전제들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정보, 담보물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정부가 특히 그 인권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시하는 정부인데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금융이라든가 등등 관련한 조사의 경우에서 저희들이 행해왔던 또는 역대 정부에 상관없이 진행되었던 부분의 정도를 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이 복합적인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한해서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때 성공했던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에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첫째로는 대단히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원칙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가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것을 예로 드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정책을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표명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부동산 관련해서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달리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에 근거한 정책 판단 또는 이런 걸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시장과 또 관련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특히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금기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런 것은 몇 번 발표된 지난 정책 중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역대 정부라든가 각종 지자체에서 해온 것인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 같은 경우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 왔고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정 시기 동안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잘 이렇게 조화시키고 종합해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물꼬를 막아버리고 국민을 향해서 매부터 들겠다는 자세로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매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를 지적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민간 부분을 막았다는 말씀도 뭐를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동산 감독원 설치해가지고 정보를 들여다보고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인권 침해라는 이런 반발에 무디쳐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 굳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그 수사권 가져가는 통제기관을 만들겠다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정부 들어서 증시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단위를 설치했고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증시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확산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불공정 거래라든가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 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그러한 포괄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뭐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님 들어가십시오. 예.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기업도 그렇고 노동계도 다 반대하고 있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천덕꾸러기보다는 시행령 과정에서 노사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3월 10일 법이 시행되면은 현대자동차 한 곳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 노조가 8,500개라는데 알고 계시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 수가 8,500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은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에 맞춰서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거부하면은
부당 노동행위 고발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관께서는 지난 8월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셔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불확실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불확실이 해소됐습니까? 저희들이 20차례 이상 기업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동계하고도 20차례 이상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에서 작년 12월에 5천억 이상 주요 기업 1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이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지침이 너무 애매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줄소송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 기업에서는 지금 물건 만들지 말고 노조하고 소송하고 협상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매달려야 할 입장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원청에게 하청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은 이러한 안전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지금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면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 노조와 의무 교섭을 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지금 외통수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수천 개 노조랑 교섭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보면요. 30인 미만에 있어서는 노조 조직률이 0.1%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100인 미만 웬만한 중소기업도 100인 정도 되면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거기도 노조 조직률이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천 개의 노조랑 교섭을 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원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사용자로 특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원청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용자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원청에게 비용으로 될 것인가 이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서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안 한다면 그 노사 모두에게 이익일 것입니다. 지금 기업 99%가 보안입법을 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경총의 조사는 조사 결과가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63.6%가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유예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또 말씀을 법안도 드리고, 발의돼 예, 있죠. 발의돼 있고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도 하십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법 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와 교섭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해도 될 일보다는 또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또 교섭에 매달려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쌓아왔던 법을 또 미루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노사 간에 상생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다 이런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이 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계속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이유 없이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을 할 때 민원, 일종의 민원이라는 것이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그 민주노총 입장만 생각해서 이게 그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 해석 지침도 불명확하고 이래서 현장에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이게 집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좀 고려를 정부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업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경영계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또 대구 경북을 소외시키는 식의 차별은 없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 광역 통합을 결정하는 그런 그 광역 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러한 행정적, 재정적 어떤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조항 3분의 1을 지금 정부에서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껍데기만 그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좀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있던 것에 더해서 4년간 20조가 더해지는 것이고. 도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특례의 문제 또한 지금 있는 것에 더해서 특례의 어떤 해제를 통한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껍데기다라는 것은 일단 설정이 옳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나 말씀 주신 여러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개가 될지 3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정해지면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법 통과 이후에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특례를 또 추가적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다른 입장이어서 일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TF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TF를 설치해달라는데 왜 설치를 안 해주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그 대통령 주도의 TF라는 것의 특성이 아니라 해당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그 TF에 참여한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꼭 대통령실의 TF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6월 25일 날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 TF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정부 재원 1조를 약속하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기업 유치 특별법 제정을 명문한 그런 공동 발표문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또한 광주와 무안 간의 어떤 상호 이해와 합의가 중요한데 약속 후에도 현재까지 그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는 않아서 역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대구도 근본 문제가 대구시와 어떤 재경부 간의 그 자금 융자에 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광주 군공항의 문제는 광주와 무안 등등의 서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TF냐 아니냐라는 형식과는 별도로 근본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TF가 자꾸 해달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르면은 예산 부처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예산 부처가 빠져 있으니까 통합 TF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마이동풍이에요. 그 통합 TF 문제와는 별도로 지금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라면 그 대구 군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경부와 대구시가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뭐
협의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주선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타운홀 미팅하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정부 그 예산안 부대에게라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도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말만 하지 재정 지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의지가 아무리 충만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부터 출발한 이 자금 융자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대 양육 방식도 전향적으로 국가 주도 사업으로 공공기관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많이 그동안 사실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통합 문제와 연동해서도 같이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